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오랫동안 찾아다니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 어머니는 왜? 거기에? 어머니의 소식은 더 충격이었지요. 기막힌 저희 형제의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인천공항에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 재우는 한 번도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나라의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34년을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의료기기 유통사 대표라는 직함은 그의 절반일 뿐입니다. 다른 절반은 아직도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가 중얼거린 말은 영어였습니다. 한국말로 옮기려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30년 이상을 미국 이름 제임스로 살아온 이 남자에게 한국명 재우는 아직도 남의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회색 아파트들이 흘러갔습니다. 낮고 차분한 톤으로 알려진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보육원, 폐원 자료, 동네, 통장 명부, 신문 기사의 댓글들, 모두가 그가 미리 확보해둔 단서들이었습니다. 수개월의 준비 끝에 모아진 조각들이었습니다. 검색창에는 이상한 키워드들이 즐겨찾기로 묶여 있었습니다. 목, 엽점, 쌍둥이, 닮은 꼴, 분실 가족 사진.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그 단어들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재우는 수트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침대 위에 파란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이 바인더 속에는 공문, 스캔 파일, 메모, 지도 표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만든 세계였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들의 세계였습니다. 바인더 맨 앞에 있는 것은 투명한 포켓입니다. 그 안에 흑백 사진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사진을 꺼내 아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사진의 모서리를 눌러본 다음 목옆 작은 점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점은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그의 목 옆에 있는 점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물드는 동안 재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한 명의 완벽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는 침착했고 계약서 앞에서 그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호텔 방에서 그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형제들에 대한 기대가,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꼼꼼한 글씨로 적힌 일정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파트너사 미팅 K빌딩 26층. 그 아래에는 흐릿한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재훈이 직접 손으로 쓴 글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을 중얼거렸습니다. 미팅 후 구 보육원 기록 열람. 주민등록 변동 조회. 온라인 카페 수소문. 첫째, 추측보다 문서. 둘째, 기억보다 기록. 셋째, 조급함은 금물. 말은 차분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손을 펴고 주먹을 쥐고를 반복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장의 고동, 눈앞을 스쳐가는 상상들. 만약 오늘 밤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만약 그들이 이미 자신을 찾고 있었다면? 재우는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양부모에게는 안전 도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비드와 로라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업 출장이라는 명목뿐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깜빡거렸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도시 어딘가에 그의 형제들도 있을까요? 같은 밤하늘 아래, 같은 도시의 다른 곳에서, 같은 얼굴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재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목을 기울이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 옆에 작은 점,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미국으로 건너가도,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도 그 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증명하는 유일한 표시였습니다. 형제들도 있을 거야. 같은 점을 가진. 영어로 중얼거린 말이 천장에 맴돌았습니다. 거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울의 밤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음, 때때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호텔 에어컨의 낮은 윙윙거림. 내일은 경영진으로서의 하루입니다. 깔끔한 슈트를 입고 악수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 후는 다른 재훈이 될 것입니다. 흑백 사진을 들고 낡은 기록을 뒤지는 추적자로서의 재훈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 두 개의 일정, 낮과 밤의 이중 생활. 그것이 그에게 남겨진 선택지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귀국 이후 그의 삶은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것. 파란 바인더 속에 담긴 진실들을 마주하는 순간 그의 세계는 180도 회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밤 11시, 재호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 위의 별들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빛이 너무 밝아서 하늘의 어둠이 완전히 삼켜진 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 12시, 재우는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파트너사와의 대형 미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이 끝났고 악수가 오갔습니다. 파트너사에서 주최한 식사를 마치고 직무상 스마일을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 서울역 광장 끝자락에 재우는 서 있었습니다. 여름 햇빛이 콘크리트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렬을 이루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끌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들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파란 바인더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정선한 정식,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골목 안쪽, 오래된 건물의 1층에 붙어 있는 간판이었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심, 피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주방 열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앞치마를 털며 나왔습니다. 광대선의 굴곡이 눈에 띄었습니다. 웃을 때 살짝 접히는 왼쪽 눈꼬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 옆에 찍힌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재훈의 호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인사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도윤 형이죠? 남자는 멈췄습니다. 앞치마를 들고 있던 손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재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얼굴에서 목으로, 그리고 목 옆에 작은 점으로. 재훈 맞구나. 목소리는 낮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목소리 속 확신이었습니다. 의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확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커튼을 내렸습니다.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예정된 일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사는 필요 없겠네요. 재훈이 흑백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 속 아이 셋, 그리고 목 옆에 3개의 점. 도윤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말 없이 오랫동안 입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형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손을 테이블 아래 숨겼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입양된 사실을 숨기셨거든. 우연히 앨범에서 사진을 찾아서 여쭈어 봤지. 숨긴 걸 미안해 하시더라고. 그 후론 계속 찾았어. 도윤의 말은 단문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이 없었습니다. 혼자 찾으셨어요? 처음엔 부모님이 나서 주셨지. 나중엔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찾을 수 없더라고. 도윤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한 그릇에 따끈한 국밥과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수십 년을 떨어져 있던 형제가 나누는 첫 끼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특별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먹었습니다. 음식 사이로 말을 나눴습니다. 서준이는 제주에 있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찾았지. 그놈도 입양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실종 커뮤니티에 누군가 올린 사진이 있었어. 그 사진 속의 남자가 서준이었어.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마치 보고서를 읽듯이 감정적이지 않게. 하지만 그 말 사이로 흘러가는 시간이 무거웠습니다. 너를 찾았을 때는 믿음이 안 갔지. 또 다른 소식이 나올까봐. 하지만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저 눈, 저 광대선, 저 점. 그게 바로 우리 형제라는 걸. 재우는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나봤어요? 아직이야. 서준이가 제주에 있고, 넌 미국에 있고, 나는 여긴데. 셋이 한 번에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도윤의 말이 끝났을 때 재훈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감정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렀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나약해 보이죠. 약한 게 아니야.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후 5시 두 형제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일을 마감하고 출근부를 정리했습니다. 종업원에게 내일 영업을 맡기고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가항공 늦은 편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검푸른 바다가 깔렸습니다. 오후의 빛이 파도 위에 반짝였습니다. 재우는 창을 통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린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도윤이 운전했습니다. 동쪽 해안으로 40분 정도를 달렸습니다. 작은 골목 끝에 게스트하우스 단바람이 나타났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닮은 얼굴 셋이 마주선 순간 저녁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그것이 첫 인사였습니다. 진짜 닮았네. 서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장난스러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형에 비해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심각했습니다. 애써 밝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은 오늘 아침 도윤에게서 처음 전화를 받았고 그제야 자신이 비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 사람은 테라스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주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귤을 깠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따랐습니다. 아무도 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음식을 나누고 바람을 맞고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 장부를 붙이며 지내는 일상을 얘기했습니다. 서준이 배낭끈에 남은 마모를 보여주며 여행했던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재훈이 파란 바인더를 펼치며 준비했던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살아온 길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공통의 리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디지만 성실한 리듬, 깨어진 것들을 모으려는 리듬, 혼자라고 믿었던 시간을 함께하려는 리듬. 밤이 깊어갔습니다. 셋은 흑백 사진 위에 메모를 더했습니다. 보육원, 폐원 연도, 추정되는 전입 기록, 동네, 통장 명부 추적 경로.
마치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지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찾았으니까 이제 부모를 찾자. 재훈이 말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내일 제주시청 기록보관소. 모레는 옛 보육원 관계자 탐문. 준비할 게 많아. 서준이 덧붙였습니다. 할 수 있겠지? 도윤이 물었습니다. 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스쳤습니다. 제주의 밤바람이었습니다. 같은 혈연, 같은 근원, 같은 목표. 이제 길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사의 길이 얼마나 가파라고 어려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점을 가진 형제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밤의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재호는 해외 입양 때 이미 사실을 알았고 16세에 랑부모의 제안으로 형제와 친부모 찾기를 시작해 재훈이 주축이 되어 기록보관소와 조청 민원실을 전전했습니다. 도윤은 서울역 상권을 훑으며 보육원 출신 모임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준은 제주에서 실종입양 커뮤니티의 오래된 글들을 뒤졌습니다. 혹시 1990년대 초반 강화보육원에서 일하신 분 계세요? 밤샘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만든 공유 폴더에는 파일이 끝없이 쌓여갔습니다. 보육원 폐원 보고서, 후견, 신청서 사본, 낡은 신문 구독 카드, 통장 명부의 연필 흔적까지 모두가 조각이었습니다. 조각은 모였지만 그림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재호는 강화 읍내를 돌며 구청 사망 신고, 대장을 열람했습니다. 도윤이 찾던 신문 구독 카드에 적힌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한기섭, 주소는 강화,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신고인은 배우자 윤미경. 세 사람은 차에 타 강화로 향했습니다. 보건소, 읍사무소, 장례식장. 그들이 돈 곳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기섭은 2010년 9월 17일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은 자신의 형이 주도했습니다. 장례식장 집내 기록에는 간단한 절차와 빈 조물록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장례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재훈이 물었습니다. 구치소 수감 중이에요. 혐의는 살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세 사람을 때렸습니다. 살인.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제시한 사건 번호를 적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신고인 이름을 적었습니다. 침착함으로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 우리 엄마가 살인죄로?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대답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도 상세한 사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구청을 나왔습니다. 강화의 골목은 오후 햇빛에 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라디오에서 드라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발걸음은 더뎠습니다. 사건 기록을 신청해야 해. 재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 기록, 응급실 진료 기록, 인근 CCTV, 사망 추정 시각과 신고 시각의 간격. 모두 확인해야 해.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시장 상인의 아들답게 그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해. 서준이 말했습니다. 밝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도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툼 때문인지, 사고인지,
그 어떤 설명도 서류에는 없었습니다. 서류는 단지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죽음, 혐의, 수감. 그것뿐이었습니다. 재호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장유리 변호사였습니다. 55세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강화읍 내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벽면에는 판례와 법전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로 주장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장유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상습, 폭력의 증거, 피해자의 신체 상태, 사건 당일의 동선, 이웃의 증언, 모든 것이 타임라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감정은 기록으로 증명한다. 그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 남자는 술만 드시면 소리 질렀어요. 반찬 가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이는 70대로 보였습니다. 밤이면 고함 소리가 들렸고 물건 던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 여자의 팔에는 항상 멍이 있었습니다. 신고하려고 생각은? 도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면 그 여자가 그만두자고 했어. 자기 일이니까 내버두라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함이 더 크더니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어. 그 다음엔 둔탁한둥 하는 소리. 마치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은. 도윤은 메모했습니다. 시간, 소리의 종류, 할머니의 표정,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재훈이 수집한 응급실 진료. 기록에는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모서리 장식장의 파손 각도와 혈흔, 위치도 방어하다가 균형을 잃은 상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신고 시각과 사망 추정 시각의 간격은 15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국 법무부와 통신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서준은 밤샘을 거듭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낡은 글들을 뒤졌습니다. 혹시 윤미경에 대한 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여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가게 문을 닫고 강화에 머물렀습니다. 이웃을 방문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기섭에 대한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한 노인정에서 중요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 팔에 상처가 많았어요. 노인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때리고 위협하니 매사 불안해하고 기죽어 있었지. 손가락을 깨물고 다니고 신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처럼 보였어. 도윤이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들을 보육원에 맡긴 여자가 그렇게 상처를 입으며 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아들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밤 10시, 세 형제는 공유 폴더에 모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스캔, 파일, 인터뷰, 기록, 의료 기록, 타임라인 표, 모두가 한 장의 그림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아직도 흐렸지만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습, 폭력, 자기 방어, 실족사, 그 윤곽. 재수사 요청을 준비해야 해. 재훈이 말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그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증거가 충분해? 서준이 물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작할 수 있어. 법은 진실을 찾기 위한 절차야. 우리는 그 절차를 따를 뿐이야. 재훈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수사 요청서의 작성에는 일주일이 더 걸렸습니다. 재우는 미국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도윤은 이웃들의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서준은 모든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변호사 장유리는 법리를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니다. 반복된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였다. 재수사 요청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감명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출 후 세 사람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면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유리창 사이로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았습니다. 왜소했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멍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팔에도 목에도. 그 여자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것이 처음 말이었습니다. 재우는 말을 멈추고 손끝을 봤습니다. 소매 틈으로 스치듯 드러난 보라빛 흔적. 팔꿈치 안쪽에 눌린 자국.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움찔하는 놀라운 반응. 죄책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몸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순간 재우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겪었는지, 왜 자신들을 보육원에 맡겨야 했는지, 왜 침묵했는지. 형, 서준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재훈이 말했습니다. 소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지켰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지켜줄게요. 그 순간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은 보였습니다. 암흑 속에서 단 하나의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세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같은 점을 가진 세 남자. 어머니,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재훈이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윤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다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접견실을 나와 세 사람은 바로 강화읍내로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112 신고, 기록과 구급, 이송일지를 열람 신청했습니다. 도윤은 이웃상가와 반찬가게, 노인정까지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서준은 응급실과 보건소를 찾아 진료, 기록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메모에는 비슷한 문장이 쌓여갔습니다. 술만 드시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던 남자였어요. 반찬가게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발에 멍이 자주 보였어요.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녔지. 노인정 할아버지의 기억이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면 부인이 그만두자고 했어요. 자기 일이니까 내버려 달라고. 이유, 아주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작은 증언은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사건 당일 밤, 고함 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둔탁한 둥 소리가 났습니다. 신고 시각과 사망 추정 시각의 간격은 짧았습니다. 응급실 문진에는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우는 거실 모서리 장식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파손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혈흔 위치도 체크했습니다. 모두가 방어하다가 균형을 잃은 상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오후 5시, 세 사람은 변호사 장유리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인터뷰 기록, 의료 기록, 112 신고, 접수 시간, CCTV 확인 결과, 모든 것이 타임라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재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장유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어요. 법은 증거로 말하니까요.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확신의 찬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사진과 진술서를 묶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재수사 요청서의 마지막 문장은 간명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니다. 반복된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였다. 제출을 마치고 구치소로 다시 돌아온 밤. 어머니는 여전히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재호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 말의 방향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에게, 끝내 떠나버린 사람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남긴 용서하지 못함. 미안하다는 한마디 속에 수십 년의 공포와 침묵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침묵 안 하셔도 돼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투박한 목소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남으려고 했다는 걸. 서준이 덧붙였습니다. 밝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들어 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목 옆에 작은 점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의 증거. 고마워요. 그것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도경 검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현장 재현이 진행되었습니다. 거실 모서리의 각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웃 증인 오말순 할머니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고함 소리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사로 충분합니다. 최도경 검사가 말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차 중심이었지만 증거 앞에서 유연했습니다. 석 달 재수사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고사였습니다. 정당방위에 가까운 실족이었습니다. 윤희경은 석방되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새 아들이 차례로 안겼습니다. 말보다 먼저 닿은 체온이 떨림을 잠재웠습니다. 윤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집에 가요. 어머니, 재훈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겨울해가 낮게 걸려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구치소 철문이 뒤에서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미경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처음 보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가요? 제주로 가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윤희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 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재훈이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서준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조용한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강화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뒤로 흘러갔습니다. 과거가 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윤미경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형, 우리 해냈어. 서준이 속삭였습니다. 아직 시작이야.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찾은 평온이었습니다. 윤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이 없는 잠이었습니다. 새 아들은 그 모습을 지켰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침묵을 끝낼 차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나눌 차례였습니다. 과거를 묻고 미래를 세울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되어갈 차례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차창을 물들였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목 옆에 작은 점들도 빛났습니다. 같은 혈연을 증명하는 점들이 따뜻한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제는
곧장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복되던 폭력에 지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충격에 휩싸였고, 교도소에 들어가 아무런 치료 없이 방치되어 우울증이 더욱 깊어졌고, 이어 아들들이 찾아와 자신을 구명을 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그녀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고, 종국에는 결국 말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재호는 항공권과 병원 예약, 체류 자격 변경 서류를 묶었습니다. 도윤은 집 목록과 음식 조달을 맡았습니다. 서준은 간병 루틴을 시간표로 만들어 도대 체계를 세웠습니다. 도착지는 LA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재훈의 양부모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산 동네였습니다. 데이비드와 로라는 젊은 시절부터 이곳에 큰 집 한 채를 지키며 재훈을 키웠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기 뿌리를 찾게 될 날을 마음속으로 대비해왔던 분들이었습니다. 공항 영접 때 데이비드는 조용히 재활병원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로라는 손수 끓인 스프를 보온통째 들려주었습니다. 네 사람과 두 분이 자연스럽게 행렬이 되었습니다. 6명이 함께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주는 진료와 평가로 빼곡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외상심리, 외과, 물리치료를 돌며 기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의사는 안정감과 규칙이 회복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재호는 냉장고에 일정표를 붙였습니다. 기상, 가벼운 산책, 물리치료, 점심, 낮잠, 저녁 산책, 취침 준비. 빈칸에는 형제와 양부모의 이름이 번갈아 적혔습니다. 로라는 오후 간식 칸을 맡아 한인타운에서 배운 식혜와 간식을, 데이비드는 로라와 함께 저녁 산책 동반자였습니다. 이웃 상가의 약국 주인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래된 서점 사장도 지나가면 반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대국집 부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낯선 동네, 말이 통하지 않지만 아들과 재훈의 부모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동네 전체가 새로운 식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도윤의 작은 상가에는 손님이 꽉 차 기다리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상호는 강가식당이었습니다. 순댓국과 제육을 냈습니다. 가장 안쪽 테이블에는 윤미경이 앉았습니다. 미음부터 시작해 아주 천천히 음식을 먹었던 그녀는 이제야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오고 싶다를 입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준은 게스트하우스 운영 경험을 살려 예약과 단골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단골들은 음식 맛과 더불어 사장들의 사연에 귀 기울였습니다. 식탁마다 조용한 응원이 붙었습니다. 재호는 식당의 공동 운영자 겸 법무재무, 총괄CEO를 맡았다. 계약과 회계는 그의 오래된 전문 분야였다. 밤이면 양부모 집 거실에 모여 오늘의 진전과 내일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친모와 양부모가 한 상에 둘러앉는 풍경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윤희경의 말수는 아주 느리게 돌아왔습니다. 첫 완전한 문장은 밥맛이 난다였습니다. 도윤은 주방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서준은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을 한 장씩 걸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시절 흑백 사진이 걸렸습니다. 공항에서의 포옹 사진이 걸렸습니다. 구치소 앞 겨울빛 사진도 걸렸습니다. 식당 개업날의 분주한 모습도 걸렸습니다. 양부모 집 앞마당에서의 첫 바비큐 사진도 걸렸습니다. 사진 사이엔 작은 메모가 붙었습니다. 메모는 치료 기록이자 감사 일기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모두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야자수 그늘과 재즈 버스킹 소리가 있었습니다. 분수대, 물 한 개가 어머니의 긴장을 조금씩 풀었습니다. 로라는 팔짱을 끼고 걸으며 맛있는 빵집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짧은 동화를 골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셋은 길 건너 신호를 기다릴 때마다 서로의 시선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지치면 나머지 둘이 조용히 자리를 바꿨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의무에서
이듬으로 바뀌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강가 식당은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점심 피크가 지나면 재우는 사무실에서 입양 당시 서류의 빈칸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일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두 집의 족보를 하나의 가계도로 그려 벽에 붙였습니다. 가운데에는 윤미경과 양부모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던 손님들이 설명을 듣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어느 저녁, 양부모 집 식탁에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로라가 물었습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한 가지씩 말해보자. 도윤은 손님이 놓고 간 쪽지를 꺼냈습니다. 국물이 집 생각나게 했어요. 서주는 새벽 시장에서 얻은 미나리 향을 말했습니다. 재우는 어머니의 낮잠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윤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다 같이 밥 먹는 거. 데이비드와 로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등불이 조금 더 밝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상처의 속도로 흐릅니다. 그래도 식탁에 김이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있었습니다. 출입문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영수증 끝의 날짜가 삶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형제는 잃어버린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냈습니다. 이름으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밤중 강가식당 홀에서 재훈이 속삭였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 웃었습니다. 양부모 집 창문에 불이 켜졌다가 천천히 꺼졌습니다. 주방에선 내일 끓일 육수가 조용히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목 옆에 작은 점. 그 점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에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이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을 간직한 것, 목 옆점을 잊지 않은 것, 포기하지 않고 찾은 것, 아니면 모든 고통 끝에 다시 만난 것,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이 있었다는 것, 상처가 있어야 회복이 있었다는 것. 윤희경은 밤마다 새아들의 방문 앞을 지나갑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봅니다. 고른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맙다고 속삭입니다. 새벽 4시, 도윤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식당으로 향합니다. 육수를 끓입니다. 재료를 손질합니다. 창밖으로 LA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7시, 재훈이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갑니다. 오늘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파란 바인더는 이제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꺼낼 일이 없습니다. 9시, 서준이 식당 문을 엽니다. 의자를 내립니다. 테이블을 닦습니다.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일상이 기적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기적입니다. 강가식당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족의 맛, 기억의 맛. 도윤이 쓴 문구였습니다. 재훈이 디자인했습니다. 서준이 설치했습니다. 세 사람의 손길이 모여 만든 간판입니다. 그 아래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나갑니다. 웃습니다. 먹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삶이 흐릅니다. 어느 오후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들 삼형제세요? 서준이 장난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새쌍둥이에요. 해가 집니다. 저녁 영업이 시작됩니다. 양부모가 저녁 식사를 하러 옵니다. 윤미경도 함께입니다.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습니다. 6명이 둘러앉습니다. 도윤이 음식을 내옵니다. 서준이 물을 따릅니다. 재훈이 수저를 놓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식사를 시작합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합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윤미경이 입을 엽니다. 맛있다.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사랑, 미안함, 그리고 희망.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서준이 어깨를 감쌉니다. 재훈이 미소 짓습니다. 데이비드와 로라가 지켜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졌지만 선택으로 완성된 가족입니다. 헤어졌지만 다시 모인 가족입니다. 상처 입었지만 회복한 가족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문이 닫힙니다.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주방 한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내일 아침 손님들을 위한 육수입니다. 내일도 이어질 일상입니다. 재훈이 마지막으로 눈을 확인합니다. 도윤이 가스를 점검합니다. 서준이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LA의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서울에서 보지 못했던 별들입니다. 제주에서도 보지 못했던 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별들입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걷습니다. 목 옆에 점을 가진 세 형제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집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실수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압니다. 길을 잃어야 찾을 수 있다는 것, 헤어져야 만날 수 있다는 것, 무너져야 다시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강가 식당의 아침은 내일도 시작될 것입니다. 6명의 가족은 내일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